남자 기계체조 신재환이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홍철 이름을 딴 고난도의 연투 기술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다시 만난 이스라엘의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미국, 일본전의 승자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자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부정식품 발언이 논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4개월여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김해와 함양에 이어 함안에서도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폭염 피해 농가를 돕겠다며 충주시가 저렴하게 판매한 옥수수에서 곰팡이가 끼거나 벌레가 나와 품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보냈으면은 감안하고 먹을 텐데 이런 품질은 거의 그냥 안 사느니만 못하니까 많이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2023년부터 1주택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에 전세난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으로 여야 모두 사실상의 큰 경선 그림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이 탐색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후보 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진짜 승부가 기다리는 셈이죠. 여당에서는 무엇보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단독으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이낙연 후보 측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한국형 트럼프라고 비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이번 논란을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는 능력이 있다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하는 건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는 그에 더 붙여서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야 합의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88%로 정했는데 경기도에서만 시도 예산 약 4천억 원을 들여 전 도민에게 25만 원씩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결심을 밀어붙일 경우 경기도민만 지원금을 더 받게 됩니다. 이에 경쟁 주자들은 당정청은 물론 야당과의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한국형 트럼프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현금 살포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박진영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를 술꾼이라고 비난한 것도 역풍을 맞았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달 음주운전 경력자의 공직기회 박탈 주장을 반박하며 서민이 몇만 원 대리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만 재조명됐고 파장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후보는 오늘 당 지도부와 정식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입당한 사실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많이 가르쳐 달라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예비역 장성들과 만나서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야당 상황은 박경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스티커를 건네받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회의실 뒤편 로딩 중이라 적힌 배터리의 빈칸을 채웁니다. 대동소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좋네요. 당과 또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마스크를 쓴 윤 후보는 당 소속 보좌진과 의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좀 가르칠 그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초선 모임 강연에선 어머니 같은 정당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생을 정말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입당 효과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4%포인트 급등해 30%대를 회복했고
경쟁자인 최재형 후보는 처음으로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야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캠프를 공개한 최 후보는 언론과의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소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캠프 첫 손님으로 예비역 장성들을 초대한 최 후보는 최근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움직임에 언제까지 북한 눈치를 볼 거냐, 북한의 이간질에 말려들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쟁 영웅의 아들인 최 후보가 안보 이슈를 통해 보수 적통 후보라는 걸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도록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문제가 된 건데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윤 후보의 직선적인 말투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윤석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해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부정식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지면엔 실리지 않았던 발언이 유튜브 영상으로 알려지자 여당은 빈부에 따라 기본권을 차별하는 게 윤석열식 공정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래 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안이 벙벙하다며 독약은 약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이낙연 후보도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경시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 유승민 후보도 충격적이라며 평소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논란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검찰권 남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1,895명을 기록한 뒤에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1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7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고 누적 환자도 지난 3월 말 10만 명을 넘긴 뒤 4개월여 만에 그 두 배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추가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중요한 갈림길에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문을 연 서울 은평구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입니다. 지난해 3차 유행 후 문을 닫았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최근 폭염 속에 검사자 수가 늘면서 서울 3곳을 포함해 수도권 5곳에서 다시 운영 중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차 안에서 에어컨 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휴일을 맞아 검사 건수는 평일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확진자는 27일째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여전히 실내 체육시설과 댄스 연습실 등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 가족이나 지인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이 절반을 넘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 국면인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확산세입니다. 이번 주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4단계 격상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4단계 4주차를 맞은 수도권엔 플러스 알파 조치가 거론됩니다. 그 플러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재택근무를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을 지금보다 더 제한을 해야 되고 확산세가 거센 경남에선 김해와 함양에 이어 함안군이 오늘부터 4단계로 격상했고 창원시도 4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27만 명의 고령층 고위험군을 통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7만 명에 대해서 접종 기회를 다시 주기로 하고 오늘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요일을 맞아 예방접종센터에선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테이프 붙여드릴 거고요. 문지르지 마시고. 현재까지 80세 이상은 81%, 70대는 89%, 60대는 87%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그런 기분으로. 그러나 국내에서도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4차 유행 파고가 거세지자 정부는 고위험군인 고령층 미접종자 127만 명에게 다시 사전 예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예약하면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기간 제한 없이 접종센터에 전화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의 96.7%가 위중증, 사망자의 93.5%가 미접종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예방접종은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부턴 50세 미만의 택배기사 등 우선 접종 대상자가 9일부턴 50세 미만 일반인이 10부제 예약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내일 직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8만 회분을 시작으로 8월에 총 2,860만 회분이 들어온다며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도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는데 이스라엘과 영국처럼 백신 선발주자들은 이른바 부스터샷을 속속 도입 중입니다. 오늘은 델타 변이 비상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백신 버스에서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달 안에 하루 최대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6월 중순만 해도 1만 명대에 그쳤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은 넘쳐나지만 접종 완료율은 49.6%에 불과합니다. This Delta variant results in viral titers about 1,000 times higher than what you got in the ancestral lineage. 6월 한때 20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도 최근 다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WHO는 그동안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어렵게 이룬 것들은 모두 이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죠. In 5 of WHO's 6 regions, infections have increased by 80%. 백신 선발 주자들은 부스터샷 도입에 나섰습니다. 1차 접종 완료율이 62%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면역 취약자와 60세 이상에 대한 3차 접종을 시작했죠. We are beginning the booster vaccination, which is so vital to enable normal circumstances of life. 영국도 9월부터 50대 이상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도입하고 미국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The unvaccinated by not being vaccinated are allowing the propagation and the spread of the outbreak, which ultimately impacts everyone. 그런데 전 세계가 델타 변이에 신음하는 사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화이자는 25% 이상, 모더나는 10% 이상 가격을 올렸는데 효과가 다른 백신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나오자 가격 협상을 다시 한 것입니다. 세계 1차 접종 완료율은 28.2%. 부자 나라들이 세 번째 접종을 고민할 동안 전 세계 인구 10명 중 7명은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윤우리 앵커가 이번 한 주 자리를 비워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즘 폭염으로 농산물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자 지자체들이 이런 작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신 팔아주는 행사를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샀는데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벌레도 나와 못 먹을 상품을 보내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류주연 기자입니다. 말라비틀어진 옥수수 곳곳에 썩은 흔적이 보이고 곰팡이가 하얗게 폈습니다. 정체불명의 애벌레도 보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까지 나서 판매한 초당 옥수수. 저렴한 가격에 농가를 돕는다는 취지까지 더해져 1시간 만에 14,000상자가 완판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돈 주고 쓰레기를 샀다며 고객 우롱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보냈으면은 감안하고 먹을 텐데 이런 품질은 거의 그냥 안 사느니만 못하니까 많이 배신감이 들 것 같기는 해요. 논란이 일자 충주시는 전량 환불 처리하겠다며 품질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포기물이나 상품질이 좀 저해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상품의 배송이 잘못 간 점 사과드립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이번 일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유통이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철저한 품질 검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마약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강하다는 헤로인을 국제 택배를 이용해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40억 원대로 국내에서 적발된 헤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 범행은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이 원격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중화장실에서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노란 자루를 열어보니 흰 가루가 가득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방금 거래하려고 가지고 왔죠. 마약류 가운데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한 헤로인입니다. 유통책 40대 A씨에게서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은 모두 1.2kg. 국내에서 적발된 헤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인데 시가로 40억, 4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국제 택배를 이용해 라오스에서 국내로 헤로인을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마약 거래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에게 지시를 내린 건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 B씨였습니다. 총책 B씨는 캄보디아 교도소 안에서 SNS를 이용해 헤로인 밀반입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국내에 밀반입할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현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국제 택배를 이용해 국내 밀반입에 성공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제 특성의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통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총책 B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택배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기 충격기에 가스총까지 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유명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신축 아파트에서 강도가 나타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43분쯤. 택배기사라는 말에 문을 열어줬더니 170cm 키의 검은 옷을 입은 강도가 다짜고짜 가스총을 5차례나 쏘며 달려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기 충격기를 든 강도와 실랑이를 벌이다 턱에 상처까지 입었지만 끝까지 저항했고 강도가 달아나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한 8분 오셨었고요.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경찰차에 타는 것만 봤어요.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아파트 상가 쪽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해 1층 화장실에서 숨어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범행하다가 이제 제압을 못하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 이제 숨었던 걸로. 20대 강도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흘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돌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소를 파악한 경위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와 총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휴가철인 요즘 일부 호텔이 투숙객에게 예정에 없던 주차비를 물리고 있습니다.
예약할 때는 주차 비용에 대해 따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입실을 하면 요구하거나 심지어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3박 4일 동안 주차비가 10만 원에 이른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비자 탐사대에서 송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은 부산의 한 호텔. 투숙객이 차를 대려 하자 주차비를 요구합니다. 현금을 주실 경우에는 저희가 차를 깎아드리고요. 예약할 땐 안 보이던 주차비를 내라는 건데 부산의 또 다른 호텔도 마찬가지. 저희는 1박당 12,000원씩 투숙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2,000원이요? 유명 휴가지 호텔 가운데 투숙객 주차비를 요구하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멀리서 차로 온 숙박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차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피서객들의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일부 호텔 주차장 운영은 횡포 수준. 주차장이 협소해 5분에서 10분 떨어진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거나 너무 적은데? 그래서 저희 건너편에 야외 공용 주차하는데 아예 주차장 입구를 막고 원치도 않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강요합니다. 완전히 지금 포화 상태이네. 여기 한국에 없어요. 호텔 예약할 땐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인데 1주차비에 주차 대행비까지 내면 3박 4일을 묵을 경우 10만 5천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상당수 호텔들이 주차 공간 운영을 외부에 맡기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건데 2012년 관광숙박시설 특별법으로 호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객실에 비해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호텔 밖에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호텔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업체 상황에 따라 주차비를 청구할 순 있지만 적어도 소비자에겐 정확히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제시하는 액수 안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고 따로 받는지 따로 받을 경우 얼마인지를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잘 보이게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호텔들이 휴가를 망치기 싫은 투숙객 상황을 악용하는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잘 팔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래 주 먹거리인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여기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거둔 반도체 부분 매출은 197억 달러, 2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인텔보다 1억 달러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친 건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입니다. 원동력은 삼성전자의 주력 생산품인 메모리 반도체 판매 호조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로 서버와 PC 중심의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연초부터 줄곧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주력 품목의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매출이 올라간 거는 아직은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봐요. 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2위로 밀려난 인텔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며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Third, we will invest to become a world-class foundry business and a major provider.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도 설비 투자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세계 1, 2, 3위 업체들의 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여당이 오는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부터 1주택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을 더 축소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집을 팔게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건지 이정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이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자가 되면 그 집을 매입한 시점부터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1주택자가 된 이후 거주와 보유 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론으로 이미 정했고요. 의총에서 종부세 관련해서 의견 정하면서 동시에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손보는 것까지 정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당장 주택을 오래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30년씩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폭탄 때리면 되겠어요? 안 팔지요. 그러면 죽어도 안 팔지. 온라인 커뮤니티엔 누더기법 추가란 비판부터 매도하지 않겠다는 다주택자들의 글이 잇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각해지고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세 난까지 가중시킬 거란 우려를 내놓습니다. 지금 양도세가 너무 커요. 당분간은 안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정부 기대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당이 시장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법안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그리고 오는 18일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빼던 카드인데 문제는 담보대출이 많은 사업자는 가입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현실성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임대등록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까다로운 가입 조건. 대출금의 120% 정도인 근저당 설정 금액이 집값의 60%를 넘거나 근저당 설정 금액과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출을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속 살겠다는데 내보낼 수도 없는데 가입은 안 되고 그럼 매년 과태료와 벌금하고 징역을 살라는 얘긴데 집값도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어서 영세사업자는 가입이 더 어렵습니다. 정부 여당은 영세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고강도 대책들을 잇따라 꺼내들었고 여기에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은행들도 이미 가계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어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의 이자 부담은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기준금리는 아직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왜 시중은행들은 이자를 벌써 올립니까? 네, 은행에서 8,3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빌린 한 직장인의 경우 최근 은행으로부터 2.62%던 대출금리를 2.75%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지표를 감안해서 산정하는데요. 은행이 이 가운데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로써 1년의 이자 부담이 1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앞서 두 지표도 함께 상승해 이 대출금리는 2.75%보다 더 높아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윤 기자 설명대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텐데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선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뛸지 모르는 변동금리의 인기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1.5%까지 올라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이란 말까지 나오는 이 현상을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시죠. 이자를 더 내더라도 부동산 인상폭이 더 크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사람들 심리가요. 예, 결국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려서 집값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설명이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 이자 부담이 커지면 집을 사려는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이 반면 주택 시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못 이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집값이 대출 이자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여서 웬만한 금리 인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금리를 잘못 올리면 다른 부작용이 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금리를 대폭 올리면 집값을 잡을지는 몰라도 자칫 민생 경제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시점에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될 것인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부동산 값을 지속적으로 밀어 올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터키가 최악의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피를 했다지만 벌써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크루드족의 방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생긴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보트를 타고 서둘러 몸만 빠져나가는 관광객들. 뒤로는 시뻘건 불길이 온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리지만 기세가 더합니다. 오늘로 닷새째 잡히질 않습니다. Evimizi bıraktık geldik. Ondan sonra hayvanlarımız takıldı kaldı. Havluda kaldı. Sanki bir çocuğumuzu kaybetmiş kadar acı duyuyorum ben şimdi. 지금도 타고 있는 산불은 111건이나 됩니다. 8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산불이 기승을 부리지만 올해는 유별납니다. 예년의 7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합니다. 수십 개의 마을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해 자연 발화한 불이 강풍을 타고 터키 남서부를 강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터키 최고 기온은 49도를 넘겼습니다. 이에 반해 터키 당국은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의 방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Hatta Milas'taki yangınla ilgili bir kişi gözaltına alınmıştır. Ormanlarımızı yakanları bulup ciğerlerini yakmak boynumuzun borcu. 이 때문에 정부가 정적을 없앴는데 산불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달콤 쌉싸름한 사랑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옴니버스 영화죠. 짝사랑에 빠진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Okay, Dad. Let's do it.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 스타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가 감독을 맡았던 뉴욕 매츠가 리그 최하위로 고전하면서 해임설이 돌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그가 대답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뉴욕 매츠는 연승을 내달려 마침내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도쿄올림픽 한국 대 도미니카의 경기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격언 그대로였습니다. 3대1로 끌려가던 마지막 순간 거짓말처럼 터뜨린 끝내기 한 방으로 후텁지근한 열대야를 시켰습니다.
여자 배구도 한일전 마지막 벼랑 끝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주장 김연경은 허벅지 실핏줄이 터지도록 뛰며 30점을 퍼부었습니다. 오늘 세르비아에게 패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전 헝그리 스포츠 시대 우리 선수들은 승부에 인생을 다 건 듯 비장했습니다. 져도 울고 이겨도 울었습니다. 은메달을 따고도 국민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려서 외국 선수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곤 했다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유도의 조구함은 결승에서 패한 뒤 일본 선수의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올려 축하했습니다.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다빈도 승자를 안아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축하받을 일이니까 축하를 해줘야겠다. 신세대는 피말리는 승부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한 발로 승부가 갈라지곤 하는 양궁 경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 선수들의 심박수가 150, 60을 넘나들 때도 우리 선수들은 심박수 100 안팎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자신감이고 믿기 어려운 평정입니다. 삼관왕 안산은 단 한 발로 승부를 결정지는 슛오프 때 쫄지 말고 대충 쏘라고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한국 양궁이 33년이나 세계를 호령하는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국가대표를 오직 관역에 꽂힌 화살만 보고 선발하는 공정의 힘입니다. 금메달리스트라도 맨 아래 단계부터 경쟁하고 신인도 좋은 성적을 내면 당연히 태극마크를 답니다. 끼리끼리 엮인 연줄과 입김의 불공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올림픽 신인류들은 최선을 다하되 저도 당당합니다. 활랄한 흥과 끼의 품격과 매너까지 갖췄습니다. 그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여름밤 찬물 샤워를 한 듯 마음까지 서늘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유난히 더 무더운 우리 정치판을 돌아보게 됩니다. 8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저도 웃는다 였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 세우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목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제외한 모든 날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집중되는 곳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인데요. 낮 시간대에 가장 강하게 내리겠고요. 총 10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소나기까지 더해지면 강수량은 더 많아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이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일 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